4대강 관련하자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난 거의 10년간 반정부 인사 취급받았죠. 네. 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정부 인사를 취급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박수받아 마땅한 분인데 그 존재 자체로 카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순교자에 가까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진짜 7, 8년 전에 사회부 있을 때 4대강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 하면 항상 나오셔가지고 4대강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었습니다. 모든 관련단체, 모든 관변 어용 학자들을 거의 홀로 상대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23대 1 토론도 해봤습니다. 23대 1.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은 24분이, 23분이 예, 틀렸다고. 한마디씩 하니까 반박은. 나중에는 귀가 좀 질리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 쪽의 논리를 관철시켰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파이상 같은 거. 저기 별로 이렇게 큰 권위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감옥 갈 뻔하셨겠죠. 당연히. 네. 수자원공사하고 그 당시 국토부에서 고소인가요?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그 두 기관에서 고소를 하니까 경찰서를 두 군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기에 대한 보상해 주지 않았어요. 혼자 한 겁니다. 그냥 생으로 23대 1로 계속 23대 1이기만 했나요? 대통령하고도 맞짱 떴어야 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명박 정권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박근혜 정권에서 똑같았어요. 네. 그거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대단한 박수를 받아 마땅한 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4대강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못지않게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4대강 저격수 하면 이분입니다. 김진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4대강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 이명박 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다. 이 거대한 사업, 어마어마한 돈들이 해 먹히기까지 굉장히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먹이사슬, 카르텔 이런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보자. 오늘 첫 시간에는. 게다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대강을 이제 그 문제를 파헤쳐 보겠다고 하는 정권이 등장했는데 드디어 10년 만에 이 정권이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도와줘야 될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기억나기로 5월 17일 날 라디오 인터뷰를 할 때 문 대통령께서 수문을 열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요리조리 꼼수를 부리면서 그렇죠. 수문을 안 열 것이다. 지금 이제 5월 22일 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6월 1일자로 수문을 열었는데 찔끔 수문을 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예상하셨어요. 찔끔 열 거라고. 찔끔 열기 때문에 녹조가 저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날은 점점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측에서는 봐라 대통령이 수문을 열어라 했는데도 녹조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느냐. 그렇죠. 이와 같은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 확대 재생산이 되면은 이 4대강 사업이 또 경랑 속으로 그렇죠. 수문을 녹조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만 여는 거죠. 오히려 날이 더워지면은 더 녹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수문을 열어도 오히려 녹조가 더 많아진다. 저는 오히려 더 큰 게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신임 부총리 김도연 부총리 청문회 때 이번에 청문회 하는데 여러분도 뭐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때 대답을 4대강 그분이 이제 4대강 사업할 때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거의 책임을 진 양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4대강 사업의 순효과도 있다. 순작용도 있다. 뭐 네. 부작용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야당에서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어요.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순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분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게 순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야 되는 우리의 뭐 또 환경입니다. 관료 사회도 있고요. 네. 교수님이 끊임없이 상대해왔던 그 전문가 사회, 학회, 협회 이런 곳에도 많죠. 뭐 가령 그 아주 우리 쪽에 큰 학회가 있는데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큰 학회인데도 이름 밝힐 수가 없습니까? 예, 뭘 그걸 못 밝혀요? 한국 수산학회라고 있습니다. 아 참. 1초 만에 바로. 그래서 이 학회가 그 우리나라 물과 하천과 관련된 아주 큰 학회입니다. 예. 1년 예산이 몇 억씩 되는 큰 학회인데 4대강 사업을 할 때 침묵을 지켰습니다. 외무관이 거기에 중요하신 분들이 4대강 사업에 옹호했기 때문에 네. 그 학회가 조용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동안 9년 동안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한하천학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4대강 때 만들어진 학회예요. 예. 그래서 학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갔더니만은 안 받아줘요. 예. 국토부 갔어요. 국토부도 안 받아줘요. 그다음에 이거 또 알아보니까 지자체장도 사단법인을 인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갔더니만은 또 안 받아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김도관 지사가 경남도지사로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경상남도 낙동강 특위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해가지고 학회를 대한하천학회는 경상남도에 소속된 학회입니다. 아하. 전국을 돌다가 학회인데 안 만들어줘가지고. 낙동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그 4대강에 찬성하신 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일단 믿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많이 믿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의도도 있는 게 이번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모 대학 교수는 물론 실력으로 자기는 했다 그랬겠지만은 훈장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연구비를 받습니다. 아, 네. 우리 같은 사람은 토목 쪽에서는 정부와 관련돼서 연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면은 잘립니다. 잘립니다. 재작년에 모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팀 이겼어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박창근은 좀 빼달라. 박창근만 빼달라.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빠지죠. 그래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우리 사회에 기존의 그 잘못된 관행들이 층층이 쌓여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그 5월 22일 날 그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엄청난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엄청난 저항들이 물밑에 흐르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4대강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는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1대 100으로 앞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국민의 70% 80%가 이 사업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그동안에 기득권 세력들이죠. 이런 분들이 요소의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 면면을 상징적인 분들만 몇만 보여드릴게요. 자, 돌려주세요. 우리 각하이고요. 각하는 뭐 4대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죠. 쭉쭉 넘겼어요. 왜 태국 4대강 사업 있잖아요. 예, 태국 물사업 관련해서. 물사업 하는 거 그거 반대하는 사람 시민단체는 예. 이거 뭐 거의 반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얘기 얘기한 적이 했었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NGO가 4대강 사업
이거 하면 태국에서 하면 안 된다고, 물 죽이는 거라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완전히 결론이 난 게 태국에서 수자원공사가 한 400억 정도 거기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손 떼게 생긴 접는 거죠. 것으로 태국에서는. 그럼요. 예.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노본 물고기 나오고. 예. 노본 물고기 진짜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이제 크기가 너무 커서 물고기가 놀라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야 한다. 예. 근데 실제 로봇 물고기가 돌아다녔나요? 물고기가 그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현장 배치를 했습니다만은 무용지물로 판명이 나고 또 일부 연구원들이 또 이용한 어떤 그런 돈도 많이 것까지, 해먹었고. 예. 결국은 그때 한 7, 80억 정도 예. 연구비가 투입됐는데 결국은 성과는 하나도 없이 그냥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토론하다가 화면에서 물고기가 확 나타나면서 로봇 같은 로봇이 나타나면서 확 커지면서 이랬잖아요. 네.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 가지고 저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또 논평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하여튼 너무 많이 많아요. 쭉쭉.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강만수 관료 쪽의 공범, 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부총리.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물 혹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로 바라봤어요. 그때. 그 관련 발언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강변 쪽에다가 위락시설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음식점 짓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수자원공사가 졌던 빚들을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강변에서 막 자전거 타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친수개발법이라는 걸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뭐 완전히 어거지를 써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를 한 게 에코 델타 시티라고 부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몇 년 전에 했는데 전혀 뭐 앞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자원공사의 8조를 커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가 연간 한 1,500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는 회사거든요. 그 정도를 8조를 메우려면 여의도 한 10개 정도 개발해야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수자원공사 돈을 끌어다 썼단 말이죠. 공사 돈을 그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때 제 기억으로 16%. 20%도 채 안 되고 왔는데 4대강 사업하자마자 100한 20-30% 됐다. 지금은 부채 비율이 200%까지 올라간 그런데 그게 결국은 수자원공사나 공사들이 만약에 부채를 안게 되면 그게 수자원공사의 빚이 아니고 국민들의 빚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기업을 운영을 할 때는 그와 같이 그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뭐 찍어 눌리니까 수자원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뭐 많습니다. 얘기가 엄청나게.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 빠른 속도로 지나보려고 했는데 뭐 유람선 얘기도 많이 합니다. 대운하는 배가 2대가 다닐 정도 넓어야 하지만 4대강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된다. 윤중현 기획부총리, 강만수 다음에 자 그리고 4대강 예산보다 복지 예산을 더 많이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4대강을 하면 홍수가 방지되고 강이 정말 좋아진다.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써버리면 넘는 게 없다. 김황식 총리였죠. 총리 레벨에서도 관료 단위의 4대강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죠. 김황식은 또 감사원장이었습니다. 맨 첫 번째 했던 첫 번째 감사. 감사였죠. 아무 문제 없다는 감사를 감사. 갖다가 완전히 그냥 웅둥이 밑에 몇 달 동안 깔고 앉았었죠. 나중에 저걸 잘해서 총리가 됐죠. 예. 1차 감사 때 감사위원이 그 은진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저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법률 자문을 하다가 저기 갔다가 완전 측근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감사원 감사를 4대강 감사.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예. 그냥.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이 부산저축은행인가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일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강을 살리는데 왜 환경단체가 이걸 반대하냐면서
제가 이만희 장관, 당시 장관하고는 몇 가지 추억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환경부 장관을 여성을 시켰어요. 그분이 낭만을 하고, 이만희 그 무렵에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이만희 장관하고 1대1 TV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했는데, 어느 한 날 그분이 낙마가 되고 장관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환경부가 4대항 사업전만 해도 환경부 공무원들은 결기가 있었어요. 부처는 조그만하지만은 그 논리로 가지고 개발 부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냈는데, 이만희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모든 조직을 그 4대항 사업의 어떤 편의를 봐주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고 이럴 때 환경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국토부로 보내는데 국토부에 환경국정을 보내라. 예, 그러니까 환경부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환경부라는 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발달하고 자꾸 그 개발 위주로 가게 되니까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환경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청에다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이렇게 승급을 하면서 우리 국민이 만들어진 부처였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국토부 이중대로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한 분이 저분입니다. 근데 이만희는 뭐 이명박 정부 내내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죠. 절대로 안 잘리지. 아, 장관이요? 네. 네. 자, 그리고 신명필. 이분이 이제 돌격 삼총사. 이분이 수자원 학회의 이른바 구루라고 하는 분입니다. 회장도 하셨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네.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이분은 개인적으로 네. 제 대학 선배시고 실험실 선배십니다. 그래서 만날 때 토론회 할 때는 상당히 껄끄러워. 왜냐하니까 이게 저는 토목계에 있으니까 이 토목계는 위아래가 좀 이게 끈끈하거든요. 대선배니까 토론 나갈 때 항상 먼저 선배님 토론할 때 좀 격이 좀 다르게 얘기하더라도 토론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 어깨 치면서 야 살살해.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도 한 번씩 또 큰 모임이 있으면 가면은 보이면 또 선배니까 인사를 드리지만은 이분이 제가 박사과정 때 같이 연구도 하면서 해볼 때 상당히 괜찮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추진본부장이라는 걸 했기 그렇죠. 때문에 국토부에 새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돌격대가 딱 3사람이거든요. 국토부 장관. 네. 솔직히 이만희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조력자 같은 방관범 같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건호 잠깐 넘겨주세요. 수자원공사 사장. 요 3사람이 돌격대였어요. 김건호 씨도 맞죠? 돌격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이분은 국토부 차관 출신입니다. 이분도 제 대학 선배됩니다. 그런 얘기 좀 그만합시다. 나 정말 창피해서. 신명필 교수님은 학계에서 제일 선두에 계셨던 분이고, 이분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공무원으로 제일 앞에 나섰던 분이고, 이분은 연임하셨습니다. 연임하셨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 국토부 나왔네요. 삼총사. 국토부 장관은 정말 충직한 관료예요. 대통령은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러셨을 겁니다. 뭐 귀엽고 이쁘게 안 생겼지만 정말 그러셨을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하면 지역이 발전한다. 레저, 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강 레저에 뛰어들고, 그래서 막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논리로 옹호를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망언까지 했냐면 나중에 이게 4대강 사업 현장에서 한 20여 분 정도가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 근데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은 사고다운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 아이고. 다 그거 노동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한 거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주범 이명박. 김진애 박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뭐야?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대로 옮겼을 뿐이에요. 응? 이거를 보시면 주범 이명박, 그다음에 거지 측근. 돌격 신이, 그다음에 거사 측근, 거진 줄. 담합 건설사,
돌격 친이는 이제 친이 정치인들 중에 4대강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정두원 의원 같은 사람들. 자, 그리고 돌관 관료는 그럼 뭡니까, 역할이? 돌관 관료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돌파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윤중현, 강만수 이 사람인데 4대강이 저렇게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빨리 될 수 있었던 게 딱 3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모든 공사가 500억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2년쯤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국가재정법의 한 문구를 바꾼 게 기획재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재예방 사업인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4대강을 재예방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22조 중에서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거에 10%가 안 돼요. 채 안 돼요. 문구 하나 고쳐가지고. 문구 하나 고쳐. 근데 그거는 문구가 국회에서 고친 게 아니라 시행령에 고쳤거든요. 그걸 이제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관료들 모여가지고 한 거죠. 그걸 이제 그걸 돌파해 준 게 당시에 한승수 총리 그리고 이제 아까 윤중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수자원공사에 8조를 맡겨가지고서는 공사를 하게 한 겁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가 앞에 나선 것도 있지만 정종환 장관이 돌파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정종환 장관이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의 8조를 니네들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하는 대신에 나중에 이자나 이런 거는 우리가 처리해주고 만약 공사 끝나고 나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 지원해주겠다. 이거를 국무조정회의에서 이걸 하게 만듭니다. 국가경제. 네, 이게 다 이게 관료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돌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최순실, 박근혜 같은 게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그건 정말 비선 조직으로 해가지고 하는 국정농단이고 국가를 수직 모델로 삼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국책농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16개의 볼을 건설합니다. 이게 이제 재해 예방 사업이란 이름으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재판을 했죠. 소송을 했죠. 그래서 낙동강 재판에 제가 그때 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4대강에 설치되어져 있는 본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지 홍수 위험을 저감시키지 않는 구조물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재판장에서 저희들이 그 설명을 해가지고 논리로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때 박수! 그때 그 지금 이제 대법관으로 계시는 김신 그 당시 2심 재판부 부장 그분 판사님께서 그때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본은 재난을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라는 요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더라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어쩌겠노. 그래서 사정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김신 그 당시 그분이 대법관은 또 충분히 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뜨거웠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재판하면서 법 위반을 끄집어내는 게 딱 그 한 건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당시 모든 재판관이고 뭐 다 얼어붙어 가지고 좀 그 이명박 정부가 좀 서슬프했던가 봐요. 그래서 재판관님들이 조금 이 사회를 조금 좀 다른 눈으로 좀 봐줬으면 싶은 게 많았는데 결국은 대다수 재판관들이 그런 어떤 인식이 없었다. 자, 그럼 돌관 관료가 그런 것이고 그 밑에 관치 기관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수자원공사가 되는 겁니까, 말하면? 수자원공사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인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대운하 대선 공약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뭐 국민 여러분께서 반대하시면 대운하 안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그맣게 들고 나온 게 4대강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 후에 들고 나온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맨 처음에 대운하고 거의 사업 계획이 같았죠. 이걸 이제 지금 뉴스타파에서도 쭉 하고 당시에 MBC 그 뭐죠? 유명한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PD 수첩. 근데 그때 이거를 했던 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여기서 마스터 플랜을 다 짜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부에서 말하자면 인사이더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덮어버렸죠. 그런 게 이제 그걸 덮어버리는 게 다 기관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4대강 플랜을 짜고 실행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기관들. 그다음에요. 제일 문제는 방관범입니다. 방관범? 그게 뭐냐면 누구냐 하면은 박근혜예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면 거사 측근 담합 건설사가 있어. 이거는 거사 측근은 뭡니까? 거사하는 게 솔직히는 이제 여기서 최고는 이재호 의원하고 정도현 의원하고였습니다. 솔직히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여론 조성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에 정말 왜 파리들이 있습니다. 떡고물을 바라는. 항상 이제 이게 이권이 생길 것 같은 그 주변에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어요.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대우나 기획단 안에 무슨 목사 출신의 누구도 있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추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워낙 건설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턴키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잘 이용을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아서 그리고 대우나 원래부터 공약할 때 이랬었잖아요. 우리 세금 하나도 안 들겠습니다. 모두 그렇죠. 민자 사업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부터 민자 대기업들 다 끌어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 되고 나서 민자는 개뿔. 민자는 개뿔 정말 세금 뻑뻑 썼죠. 세금 22조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커지니까 그 대기업들을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혼자서 가만히 손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전 보장이나 이런 걸 해서 그거를 거사해주는 측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아니죠. 떡고물 체이서들. 근데 지금 그 4대강 사업 시작할 무렵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하면은 모래를 팔아가지고 8조 원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 돈 한 푼도 안 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건설사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택도 없거든요. 네. 13조로 갑자기 8조가 올라가면서 이게 국가 재정 사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뭐 쫌딱 하다가 이게 22조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숨어 있는 돈은 한 10조 이상 더 되죠.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엄청난 어떤 그 과정을 본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뭐 민자 사업 그러니까 사업이 되니까 와서 우리 고속도로 보면 민자 고속도로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면서 국가 재정이 이제 투입되는 사업이 되면서 뭐 그런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밝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건설기술연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나라 최고 뭐 저도 그 2년 옛날에 근무하다가 학교로 갔는데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던 친구가 제 술 친구였었어요. 4대강 마스터 플랜. 친구 선배들 꽤 많아요. 학교 선배 후배 친구.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상당히 뭐 술 마시면은 잘 통하고 그리고 생각도 건전했었어요. 우리나라의 하천은. 그래서 어느 한 순간 4대강 사업에 몰입을 하면서 딱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때 사당에 그 아파트 이상한 아파트 있죠. 거기에 별도의 아지트를 활용을 했더랬어요. 그 아지트가 있어 거기서 설계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이래 되니까 서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을 이제 그만두고 개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뭐 제가 기술자들 이 학자들 일부 뭐 변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이게 어떤 큰 권력이 휘몰아치는 바람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학자들도 있더라. 물론 우리가
뭐 용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네, 그런 그러니까 이 어떤 개인 이득을 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이것이 국가적 트렌드구나 하고 예.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 아니 그냥 그거 하면서요 제조사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대통령의 확신이 컸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국토부 편을 조금 들어주자면 국토부 안에서는 신중론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고 갑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에서 대안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만 가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가 좀 날아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관료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순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끝에 동조 방조 언론. 동조 방조 언론. 오른쪽 끝에. 한겨레는 어떠셨나요? 한겨레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4대강 반대 기사를. 네. 비판 언론 하셨습니다. 한겨레는 기억이 나는 네. 게 그때 김희택 네, 이미택 기자요. 김희택 기자님. 김희택. 네. 그분이 이제 4대강 TF를 만드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불러가지고 기자분들하고 네. 한두 달 동안 특집한다고 했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사실은 지금도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조중동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죠. 주류 언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도 제가 이걸 얘기하면 또 사꾸라다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조선하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사실은 팩트를 발견하고 이러는 데는 굉장히 놀라운 기량을 가진 기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정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 판단도 되고. 그런데 제가 청계천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시장을 옹호해 준 거는 그거는 조금 의견이 나랑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반론들, 그러니까 반론들이 너무나 탄탄한 논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안 써줄 수가 있느냐. 정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저거 하면은 제가 국회의원이 2009년 말에 돼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제가 그 브리핑룸에 가가지고 한 것만 100번 이상 되고 맨날 이 보도 들고 가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맨날 조금만 언론에 한겨레에서 실어주고 앞에도 조금 언론 한겨레. 아니야 조금 전에 한겨레에서는 일면에도 갔지만 나머지는 다 조금만 언론에서만 나오고요. 제가 조중동 앞에 실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지적해도. 그리고 엄청난 팩트가 저걸 얘기하고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나와요. 조중동에서는. 지금도 여러분들 다 그래서 알지만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정치적으로 그러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해는 되는 대목인데 이거는 기술적인 거고 환경에 관련된 거고 국토에 관련된 거고 우리 환경의 오염에 관련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그때 기자들 만나 니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럼 뭐라든가요? 조선일보 기자들은? 피합니다. 피해요? 피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괴로우니까? 일선에 있는 기자들은 알아요. 근데 데스크에 가서 잘리는 거니까.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제 아는데 이렇게 이제 그 조중동 중에 한 신문사가 조중동 중에 한 신문사라 봐야 셋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말씀하세요. 조선일보를 기억하고 있는데 항상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제 전문가 인터뷰 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전문가가 10손가락도 안 됩니다. 전국에 다 뒤져봐야 딱 서너 명. 5명 정도. 안쪽에. 이제 물쪽 전문가만. 그런데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반대쪽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거죠. 수천 명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N분의 1이 되니까 예를 들어 10명 인터뷰했다 그러면 우리는 1명 내지 2명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의견이 소수 의견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의 80%는 예를 들어서 10명 인터뷰했다 그러면은 80%는 이 4대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싸가지 없는 교수 둘은 반대한다. 좌파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해버리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느 한날 그 신문을 딱 읽고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될까. 어차피 9대1로 취급될 텐데. 어차피 9대1 아니면은 8대2인데 할까 말까 이제 이러다가 그래도
각 신문사마다 그래도 같이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보면 건전해요. 그럼요. 근데 근데 못 올라가요. 그 사람들도 목이 걸려 있는 거죠. 네, 저기 조선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기자분들이 딱 만나서 얘기해 보면 상당히 건전해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이는 분인데 이상하게 이게 신문만 보면 이게 가는데 그래서 이게 언론이구나. 그래서 상당히 언론을 모르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박근혜가 있습니다. 친묵 박근혜. 침묵. 네, 친묵 박근혜.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하나 하려고 했던 일이 세종시를 무산시키는 거였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없애고 거기를 과학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큰 플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건 무산시킨 사람이 누구죠? 박근혜입니다. 박근혜가 반대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나라당 안에서의 야당 역할을 정치 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근데 박근혜가 의원 시절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웠죠. 후보 때는 당연히 그때 대우나 가지고 네. 뭐 사기고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다 굉장히 착안을 해. 제가 이제 그 달성구시잖아요. 그 지역구가 갔더니 거기가 달성보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 가서 현장에 제가 갔더니 박근혜 의원이 한 번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거 분명히 속으로 반대하는 건 맞구나. 그래서 박근혜 의원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 좀 찝적됐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뭘 좀 반대해 달라. 4대강 반대 좀 도와달라. 조금이라도 좀 뭐 좀 하게 해달라. 꼼짝 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대통령이 된다면 잡을 힘을 가졌는데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더 이상합니다. 1차 2011년도 1월 달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감사원 은진수 씨가 해가지고 봐주기 감사를 했잖아요. 2013년 1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거든요. 힘이 제일 셀 때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고 그때 감사 결과를 보면은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다. 감사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때려잡을 줄 알았지. 네. 그리고 2013년 고해 7월 달에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홍보수석이었죠. 이정현, 지금 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때 어떤 논평을 냈는가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면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제가 논평은 그러면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권 초기에 4대강을 때려잡는구나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총리실에.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보해 안전 문제라든가 여기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또 한 1년 반 뒤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는데 발표하고 끝이에요. 졸라게 신기해요. 졸라게 신기해요. 대통령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청와대도 얘기 안 하고 국회에서도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국회가 다 있어 도대체. 왜냐하면 너무 제가 19대 국회에서 이상한 거는 국회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학계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학계에서도 지금 수산학회를 포함해가지고 물밑에서 엄청난 지금 저항의 움직임이 자기들은 정당한 일을 했다고 논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물과 관련된 하천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했던 일이 정당화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이 또 나타난다.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1157명이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겠죠. 그럼 이게 뭡니까? 대국민 사기극에 동조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공범이죠, 공범.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정책 감사를 한다 그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에 2번 감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 감사인데 그 핵심을 보면은 도대체 국민을 속이는 사업에 22조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국가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그걸 밝혀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관마다 견제 기능들이 있거든요. 견제 기능.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견제하죠. 환경부는 나름대로 환경력 평가하고 이런 어떤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 또는 그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상한 논리를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와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꼭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적폐청산이라 그러면은 인적 청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와 같이 잘못된 시스템을 어떻게 그러면 고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감사원에서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정책감사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분명히 정책감사.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판단을 잘하신 게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를 갖다가 국회에서나 바깥에 청문회에서 따지면 정치화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감사원에서 제대로 정책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조가 드러나겠죠. 구조가 드러나는 겁니다. 전체 구조가 완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정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명박 혼자 한 게 아니고 도적대가 있었던 거예요. 부패 카르텔이에요. 그 한마디로. 도적대가 어떤 구조화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를 감사원도 해나가겠지만 파파이스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따박따박 조금씩 따져봐 가겠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법인을 인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갔더니만 또 안 받아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김두관 지사가 경남도지사로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경상남도 낙동강 특위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해가지고 학회를 대한하천학회는 경상남도에 소속된 학회입니다. 아하, 전국을 돌다가 학회인데 안 만들어줘가지고 낙동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 4대강에 찬성하신 학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일단 뭐 믿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많이 믿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의도도 있는 게 이번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모 대학 교수는 물론 실력으로 자기는 했다 그랬겠지만은 훈장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연구비를 받습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은 토목 쪽에서는 정부와 관련돼서 연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면은 잘립니다. 잘립니다. 재작년에 모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팀 이겼어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박창근은 좀 빼달라. 박창근만 빼달라.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그걸 얘기하길래 빠지죠. 그래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우리 사회에 기존의 그 잘못된 관행들이 층층이 쌓여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그 5월 22일 날 그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엄청난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엄청난 저항들이 물밑에 흐르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4대강 사업이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쪽에는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1대 100으로 앞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국민의 70% 80%가 이 사업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그동안에 기득권 세력들이죠. 이런 분들이 요소의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 면면을 상징적인 분들만 몇만 보여드릴게요. 자, 돌려주세요. 우리 각하이고요. 각하는 뭐 사대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죠. 쭉쭉 넘겼어요. 왜 태국 4대강 사업 있잖아요. 예, 태국 물사업 관련해서. 물사업 하는 거 그거 꼭 그거 반대하는 사람 시민단체는 예. 이거 뭐 거의 반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얘기 한 적이 했었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NGO가 4대강 사업 이거 하면 태국에서 하면 안 된다고, 물 죽이는 거라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완전히 결론이 난 게 태국에서 수자원공사가 한 400억 정도 거기서 손해를 봤습니다. 대우나는 배가 2대가 다닐 정도 넓어야 하지만 4대강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된다. 윤중현 기획부총리, 강만수 다음에. 자, 그리고 4대강 예산보다 복지 예산을 더 많이 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4대강을 하면 홍수가 방지되고 강이 정말 좋아진다.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써버리면 넘는 게 없다. 김황식 총리였죠, 총리. 총리 레벨에서도 관료 단위의 4대강 지원이 엄청나게 많았죠. 김황식은 또 감사원장이었습니다. 맨 첫 번째 했던 첫 번째 감사. 감사였죠. 아무 문제 없다는 감사를 감사. 갖다가 완전히 그냥 궁둥이 밑에 몇 달 동안 깔고 앉았었죠. 나중에 저걸 잘해서 총리가 됐죠. 예. 1차 감사 때 감사위원이 그 은진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저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법률 자문을 하다가 저기 갔다가 완전 측근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감사원 감사를 4대강 감사.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예. 그냥.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이 부산저축은행인가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일로 안 좋은 일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강을 살리는데 왜 환경단체가 이걸 반대하냐면서. 제가 이만희 장관, 당시 장관하고는 몇 가지 추억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환경부 장관을 여성을 시켰어요. 그분이 낭만을 하고, 그 무렵에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이만희 장관하고 1대1 TV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했는데, 어느 한 날 그분이 낙마가 되고 장관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전만 해도 환경부 공무원들은 결기가 있었어요. 부처는 조그만하지만은 그 논리로 가지고 개발 부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냈는데, 이만희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모든 조직을 그 4대강 사업의 어떤 편의를 봐주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고 이럴 때 환경부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국토부로 보내는데 국토부에 환경국정을 보내라. 예, 그러니까 환경부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환경부라는 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발달하고 자꾸 그 개발 위주로 가게 되니까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환경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청에다 환경청, 환경부, 환경청, 환경처, 환경부 이렇게 승급을 하면서 우리 국민이 만들어진 부처였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국토부 이중대로 만드는 장본인 중에 한 분이 저분입니다. 근데 이만희는 뭐 이명박 정부 내내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죠. 절대로 안 잘리지. 아, 장관이요? 네. 자, 그리고 신명필. 이분이 이제 돌격 삼총사. 이분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손 떼게 생긴 접는 거죠. 것으로 태우겠어요. 예.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노본 물고기 나오고. 예. 노본 물고기 진짜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이제 크기가 너무 커서 물고기가 놀라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야 한다. 예. 근데 실제 로봇 물고기가 돌아다녔나요? 물고기가 그 실험을 했는데 결국은 현장 배치를 했습니다만은 무용지물로 판명이 나고 또 일부 연구원들이 또 이용한 어떤 그런 돈도 많이 해먹었고. 예. 결국은 그때 한 7, 80억 정도 연구비가 투입됐는데 결국은 성과는 하나도 없이 그냥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 토론하다 화면에서 물고기가 확 나타나면서 로봇 같은 로봇이 나타나면서 확 커지면서 이랬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가지고 저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또 논평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하여튼 너무 말이 많아요. 쭉쭉.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강만수 관료 쪽의 공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부총리.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물 혹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로 바라봤어요. 그때. 그 관련 발언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강변 쪽에다가 위락시설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음수전 짓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수자원공사가 졌던 빚들을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강변에서 막 자전거 타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친수개발법이라는 걸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뭐 완전히 어거지를 써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를 한 게 에코 델타 시티라고 부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몇 년 전에 했는데 전혀 뭐 앞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자원공사의 8조를 커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가 연간 한 1,500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는 회사거든요. 그 정도를 8조를 메우려면 여의도 한 10개 정도 개발해야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수자원공사 돈을 끌어다 썼단 말이죠. 공사 돈을 그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는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때 제 기억으로 16%. 20%도 채 안 되고 왔는데 4대강 사업 하자마자 100한 20, 30% 됐다. 지금은 부채 비율이 200%까지 올라간 그런데 그게 결국은 수자원공사나 공사들이 만약에 부채를 안게 되면 그게 수자원공사의 빚이 아니고 국민들의 빚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기업을 운영을 할 때는 그와 같이 그 국민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뭐 찍어 눌리니까 수자원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뭐 많습니다. 얘기가 엄청나게.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지 빠른 속도로 지나보려고 했는데 뭐 유람선 얘기도 많이 합니다. 4대강 관련하자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난 거의 10년간 반정부 인사 취급받았죠. 네. 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정부 인사를 취급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박수받아 마땅한 분인데 그 존재 자체로 카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순교자에 가까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진짜 7, 8년 전에 사회부 있을 때 4대강 관련된 기사를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 하면 항상 나오셔가지고 4대강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때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었습니다. 모든 관변단체, 모든 관변 어용 학자들을 거의 홀로 상대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23대 1 토론도 해봤습니다. 23대 1.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은 23분이 틀렸다고. 한마디씩 하니까 반박을. 나중에는 귀가 좀 질리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리 쪽의 논리를 관철시켰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파이스 상 같은 거. 별로 이렇게 큰 권위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감옥 갈 뻔하셨겠죠. 네. 수자원공사하고 그 당시 국토부에서 고소인가요?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그 두 기관에서 고소를 하니까 경찰서를 두 군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기에 대한 보상해 주지 않았어요. 혼자 한 겁니다. 그냥 생으로 23대 1로 계속 23대 1이기만 했나요? 대통령하고도 맞짱 떴어야 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명박 정권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박근혜 정권에서 똑같았어요. 그거 10년 동안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대단한 박수를 받아 마땅한 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4대강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못지않게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4대강 저격수 하면 이분입니다. 김진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4대강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범 이명박
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다. 이 거대한 사업, 어마어마한 돈들이 해 먹히기까지 굉장히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먹이사슬, 카르텔 이런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보자. 오늘 첫 시간에는. 게다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대강을 이제 그 문제를 파헤쳐 보겠다고 하는 정권이 등장했는데 드디어 10년 만에 네. 이 정권이 그 일을 하려면 그 일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도와줘야 될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기억나기로 5월 17일 날 라디오 인터뷰를 할 때 문 대통령께서 수문을 열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요리조리 꼼수를 부리면서 그렇죠. 수문을 안 열 것이다. 지금 이제 5월 22일 날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6월 1일자로 수문을 열었는데 찔끔 수문을 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예상하셨어요. 찔끔 열 거라고. 찔끔 열기 때문에 녹조가 저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날은 점점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측에서는 봐라 대통령이 수문을 열어라 했는데도 녹조는 점점 더 많아지지 않느냐. 그렇죠. 이와 같은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 확대 재생산이 되면은 이 4대강 사업이 또 경랑 속으로 그렇죠. 수문을 녹조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만 여는 거죠. 오히려 날이 더워지면은 더 녹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수문을 열어도 오히려 녹조가 더 많아진다. 저는 오히려 더 큰 게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신임 부총리 김도연 부총리 청문회 때 이번에 청문회 하는데 여러분도 뭐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때 대답을 4대강 그분이 이제 4대강 사업할 때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거의 책임을 진 양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4대강 사업에 순효과도 있다. 순작용도 있다. 뭐 부작용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야당에서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어요.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순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분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게 순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돼야 되는 우리의 뭐 또 환경입니다. 관료 사회도 있고요. 네. 교수님이 끊임없이 상대해왔던 그 전문가 사회, 학회, 협회 이런 곳에도 많죠. 뭐 가령 그 아주 우리 쪽에 큰 학회가 있는데 이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큰 학회인데도 이름 밝힐 수가 없습니까? 예. 뭘 그걸 못 밝혀요? 한국 수산학회라고 있습니다. 아 참. 1초 만에 바로. 그래서 이 학회가 그 우리나라 물과 하천과 관련된 아주 큰 학회입니다. 예. 1년 예산이 몇 억씩 되는 큰 학회인데 4대강 사업을 할 때 침묵을 지켰습니다. 외무관이 거기에 중요하신 분들이 4대강 사업에 옹호했기 때문에 그 학회가 조용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동안 9년 동안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한하천학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4대강 때 만들어진 학회예요. 예. 그래서 학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갔더니만은 안 받아줘요. 국토부 갔어요. 국토부도 안 받아줘요. 그다음에 이거 또 알아보니까 지자체 장도 사단법